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외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차치환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 분야는 유방내분비외과라고 해서 주로 유방질환, 유방암, 그리고 갑상선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고요. 외과 교수는 주로 수술을 하지만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저는 약물 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이 비욘디 채널의 네 번째 출연하고 있는데요. 매번 출연할 때마다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제 모습이 좀 초췌해 보이더라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의정 사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과마다 다르지만 이제 전공의와 인턴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아직도 숙직 당직을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부터 병원에서 숙직 당직을 쓰면서 응급실 환자를 보고 잠을 자고 또 오늘 아침에도 일을 하고 환자를 보고 강의를 하고 지금 두 번째 강의를 하러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빨리 이런 불행이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제 조속히 의정 사태가 봉합이 돼서 인턴 전공의들 그리고 뭐 나아가 펠로우들까지 우리 미래 한국 의료를 책임질 그런 젊은 의사분들이 속히 병원으로 돌아오고 저희 같은 대학병원들도 정상화되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어 이제 행복하게 이전에 최고의 세계 최고의 의료의 그런 서비스를 한국에서 다시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여성 호르몬 대체 요법. 이제 그러니까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그런 불편감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먹는 혹은 주사로 그런 먹는 약으로 호르몬 대체 요법을 시행을 하는데요. 이제 이것이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비욘디 채널 말고도 유튜브에 검색을 해 보시면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미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저는 대학에서 근무하는 연구하고 있는 교수인 만큼 그런 각각의 그런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또 최신 그런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면서 유방암을 보는 전문의로서의 입장에서 유방암의 위험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제대로 된 정보들을 지식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짧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자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현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에서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고 한양대학교 병원 유방암 국제센터장을 맡고 있고 한국유방암학회 산하의 임상시험위원회, 그러니까 주로 이제 환자들 대상으로 혹은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위원회고요. 통계위원회, 우리나라 유방암 백서 자료라고 하는데요. 어 1-2 년간의 유방암의 발생 빈도라든지 혹은 발생 현황 등에 대해서 상세한 통계 백서를 유방암 학회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방암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우리나라의 유방암 현황에 대해서 어 잘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백서를 발간하는 업무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기위원회, 유방암 수술도 날로 진화하고 있고 또 새롭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로봇 수술이라든지 내시경 수술 그리고 유방암의 수술 범위에 있어서도 최근에 비약적인 어떤 임상 연구 결과들로 인해서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진단과 수술에 접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유방암 학회 내에서 같이 고민하고 또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그런 술기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위원회. 사실 교육이라는 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 의사들을 의사들 혹은 전문의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날로 어떤 많은 정보들이 지식들이
학회에서도 또 임상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 의사 전문의를 비롯한 그런 전문가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하는 그런 목적의 학회 산하위원회에서 또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제가 굉장히 벅차 보이고 또 하고 있는 그런 연구와 교육과 진료 일이 많아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으라차차 이제 제가 차치환이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힘을 내시라고 으라차차 유방암에서 살아남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은 수의 환자분들과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서 소통하고 또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뭐 3분 의료, 5분 의료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대학병원에서 긴 시간 동안 환자분들을 만족시키면서 환자분들과 대화를 하기는 어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궁금증,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궁금증들이라든지 또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약이라든지 새로운 임상시험 연구 결과들을 진료실에서 회진 시에 회진을 할 때 다 설명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 물론 너무 이런 바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정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짬날 때마다 환자분들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이런 교육 목적으로 저희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 시간이 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제 맨 밑에 보시면은 요게 인제 저희 과의 마크입니다. 네, 한양대학교를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거든요. 그래서 저희 레오라고 부르는데 저희 마스코트가 거기 옆에 메스가 있죠, 메스. 예. 이게 수술을 집도할 때 칼입니다. 그래서 이 메스와 거기를 감싸고 있는 뱀. 이게 인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의료, 의학을 인제 상징하는 그런 마크들인데 요게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의 로고입니다. 네. 매우 공들여서 저희 과장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꼭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 제 채널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막 구독자 수가 2,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예를 들면은 암 환자가 라면을 먹어도 되는지 뭐 유제품을 먹어도 되는지 어떤 영양제를 먹어도 되는지 아마 이런 것들 이전에 비욘디 채널에서 다루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바가 있고 또 암이 진단이 되면 유방암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이질성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환자마다 조직 검사 결과지를 해석하는 방법들이라든지 또 TNBC라고 해서 삼중음성 유방암이라는 게 있는데 매우 골치 아픕니다. 예후가 굉장히 안 좋고 젊은 환자들한테 많이 생기고 재발이 흔한데 이제 최신의 그런 치료 방침들, 신약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런 콘텐츠들도 있으니까 한번 좀 들어가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좀 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자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하나 소개해 봤는데요. 레일로드 선셋이라고 1929 년도에 어 그려진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 안에 아주 아름다운 선셋이 있고 예, 저는 하늘을 보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해가 지는 풍경을 에드워드 호퍼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에드워드 호퍼전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 저는 굉장히 행복했고 2번이나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학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으면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게 크게는 2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남성 유방암인데요. 남성한테도 유방암이 생깁니다. 들어보셨나요? 음. 일부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주 간간이 소재로 나오기도 하는데 여성 환자가 100 명이 있으면 그중에 1 명이 남성 환자입니다. 대개 인제 70대 정도 되는 그런 고령에서 많이 생기고 이제 남성 유방암은 사실은 남성 환자한테서 우리가 유방 검사는 안 하죠. 그런 스크리닝이 없기 때문에 되게 좀 진행이 돼서 발견이 되고 연구 자체가 희귀하기 때문에 예후가 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회에서 사실은 어쩌다 보니 이 우리나라 전체 유방암 남성 유방암 환자들의 코호트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아가서는 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호주, 뉴질랜드 측과 같이 해서 이런 아시아 환태평양 남성 유방암 전 세계적인 코호트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 연구 주제는 브라카라는 건데요. 브라카라고 해서 이렇게 말초 혈관 혈액을 체열을 하면은 브라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로 설명이 되는 유방암은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하고, 제가 이전에 아마 비욘디에서 강의를 했었던 주제였던 것 같은데 10에서 15% 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브라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난소암의 위험도도 올라가고 또 젊은 여성에서 호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요것도 우리나라 유방암 학회에서 가장 큰 대규모 코호트를 만들어서 로봇 내시경 술기 연구회에서 함께 최근에 아주 좋은 논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코호트를 가지고 저는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연구 주제를 제가 시작하게 된 게 한 4-5년 전인데 아주 우연찮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인제 각각의 연구 주제들을 독립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 남성 유방암이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거든요. 근데 인제 왜 그런지는 사실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남성 유방암과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 보인자라고 하거든요. 와 관련된 유방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서 참 흥미로웠고 '아 세상에 우연은 없구나.' 예 저는 뭐 그렇다고 제가 어떤 결정론을 믿는 거는 아니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다.' 뭔가 이런 다 인과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자연의 섭리라든지 인생의 섭리라는 게 있다. 이것이 사실 오늘 강의 주제 중에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예. 이것에 대해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 환자 케이스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세 여자 환자고요.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한 열흘 전부터 오른쪽 유방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어서 강남 땡땡땡 외과의원에서 시행한 핵침, 그러니까 중심 침 생검이라고도 하는데 조직 검사를 얘기합니다. 유방암을 진단하는 골드 스탠다드 검사죠. 핵침 생검상 IDC, 치밀성 유방암을 줄여서 Invasive Ductal Carcinoma IDC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열흘 전부터 오른쪽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어서 조직 검사했더니 유방암이 진단됐어요. 근데 이분은 안젤릭이라는 여성 호르몬제를 2년 조금 넘게 복용한 분이었고, 또 언니가, 이분이 인제 52 세인데 언니가 35세 때 유방암이 진단된,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나이죠. 어 이렇게 이른 나이에 유방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사실은 가족력을 넘어서 유전자가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브라카 유전자 검사 앞서 말씀드린 고걸 했을 건데요. 어쨌든 언니가 35 세에 아주 이른 나이에 유방암에 진단된 가족력이 있었고 여성 호르몬제를 2년 좀 넘게 복용을 하다가 유방암이 진단이 된 케이스인데요. US라고 되어 있는 건 울트라소노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초음파에서 C5, 아주 유방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라이트 오른쪽 유방 11 시 그리고 10시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저희가 보통 차트에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유방암 환자분들은 이런 표현들에 좀 익숙하실 거예요. 한 3 센티미터 정도 되는 메스가 2 개가 있었고 주변에 미세 석회가 있었다. 미세 석회가 뭐냐면은 사실 나이가 들면서 혹은 어떤 분들은 아주 젊어서부터 유방 조직 주변에 석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미세 석회는 요 유방 촬영술 그림 요 환자 건데요. 그래서 보시듯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모양이 제각각이고 또 모양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동글동글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삐죽삐죽삐죽하고 모양이 각각 제각각인데 이런 경우에는 유방암하고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암 조직이 생기면서 미세석회도 같이 주변으로 번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 아주 초기의 유방암, 우리가 제자리암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유방암 세포들이 미세석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분의 실제 초음파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오른쪽 11시 방향에 유두에서 4 센티미터 방향에 이렇게 큰
종괴가 있었습니다. 종괴가 있었고 한 3 센티미터가 넘어가니까 병기로 따지면 이기인데 주변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인제 석회가 깔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석회가 광범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매우 불행하지만 52 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절제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의 유방 조직을 모두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전절제술을 수술을 했었고 이분의 케이스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과연 이분한테 유방암이 진단된 것이 우연이었겠는가? 앞서 제가 우연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분은 가족력이 인제 35 세에 진단된 아주 강한 가족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요 나이대 그러니까 50대 중후반부가 유방암이 점점점 증가해서 가장 피크를 이루기 시작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요 나이대에 여성 호르몬제를 2년 넘게 인제 복용을 했는데 이것들이 어떠한 이분의 상황에 비춰 보았을 때는 이게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처럼 아주 우연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먼저 서론으로서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성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에스트로겐. 그래서 여성의 2차 성징을 담당하고요. 우리의 생리의 주기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피부와 뼈의 건강, 심혈관 보호 기능을 담당하고요. 그래서 폐경이 되면은 우리가 골다공증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이런 게 인제 생기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에스트로겐의 그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성 호르몬은 프로제스테론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유지하고 또 자궁 내막의 두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인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프로게스테론 이 프로 자궁 적출술을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즉 자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제의 선택이 프로게스테론에 같이 병합하냐 아니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여성 호르몬이 우리가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폐경이 찾아오면은 갱년기 때 흔하게 겪는 증상들로는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게 되면서 안면 홍조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이제 영어로는 핫 플러시라고 하는데요. 매우 환자분들이 괴로워하죠. 그리고 수면 장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한 2-3 시간마다 깬다고 말씀하시고 골다공증 이게 인제 나이가 들면서 골절하고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질건조증 이런 게 흔하게 나타나고 우울감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또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야간 발한 그러니까 새벽에 밤에 인제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땀이 많이 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갱년기 증상들이고 한 보고에 의하면은 폐경 여성 중에서 약 80% 정도가 갱년기 증상들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진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떨어졌으니까 외부에서 약이든 주사 제제든 뭐 어떤 크림이나 연고의 제제든 요런 것으로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치료법이 바로 호르몬 대체요법. 약자로 줄여서 HRT라고 하죠. 요걸 인제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대체요법 HRT의 이점으로는 먼저 증상 완화가 가장 크고요. 안면 홍조라든지 야간 발한 같은 이게 인제 혈관 운동성의 변화 때문인데 이런 혈관 운동성으로 인한 증상을 크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건조증이라든지 또 요로 감염 등과 같은 2 차적인 비뇨생식기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함으로써 개선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이 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이점이 있고 우리가 특히 아주 심하게 증상을 겪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아주 간단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삶의 질이 아주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도 분명한 이점들이 있고 또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경 후에 골밀도 감소를 방지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메타 분석에 따르면 그러니까 메타 분석은 기존에 나왔던 페이퍼들, 연구 결과들을 다 모아서 아주 큰 규모에서 대규모로
각종 연구 결과들을 리뷰하고, 그러니까 인제 어떤 연구자 그룹에서 기존에 인제 연구들이라는 게, 의학 연구는 다 각각의 한계들이 있거든요. 디자인이 다르고 세팅이 다르고 어떤 대상자 수도 제한이 있고, 또 어떤 연구들은 후향적 설계라고 해서 차트 리뷰에 의존한 것들도 있고, 어떤 연구들은 전향적 설계이기는 하지만 그 디자인 자체가 모든 어떤 연구의 장점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의 큰 페이퍼로 리뷰해서 분석해내는 게 바로 메타 분석인데, 한 메타 분석에 의하면은 어쨌든 호르몬 대체요법의 효과가 60세 미만의 건강한 폐경 여성이 이런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았을 때에는 전체적인 사망률이 무려 13%나 감소한다라는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수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로는 WHI 연구에 의하면은 안면 홍조 증상이 약 70% 정도에서는 호전되었고, 또 킵스 연구에 의하면은 수면의 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야간 각성, 밤에 막 새벽에 깨고 이러는 게 약 50% 가까이 감소되었다라는 보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봐도 사실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2 차적인 척추 골절의 위험도가 약 35% 정도 감소됐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울감에 대해서는 포이즈라는 연구에 의하면은 우울 점수 척도, 우리가 인제 스코어로 매기는데 평균적으로 한 5 점은 개선이 된다. 그리고 뭐 피로도라든지 기분 장애가 상당히 호전된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앞서서 에스트로겐이 심혈관 질환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트 연구에 의하면은 폐경 후에 6년 이내에 이 호르몬 대체 요법을 시작했을 때 경동맥 내막의 두께 증가율이 연간 0.007 밀리미터 정도 감소한다. 이게 0.007 밀리미터니까 굉장히 작을 수도 있지만 경동맥 자체가 굉장히 아주 가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심혈관 질환을 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어떤 호르몬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인제 보시면은 제가 키포인트로 삼은 것은 바로 요 부분인데, 유방암의 위험도입니다. 오늘의 토픽이죠. 그래서 각각의 제형의 종류를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에스트로겐 단독제라는 게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단독제는 에스트로겐만 성분이 있는 건데 자궁이 없는 여성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에스트로겐 단독제를 복용했을 때 이것이 자궁 내막을 어떤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단독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이 없는 여성을 적응증으로 해서 쓰는 거고, 유방암의 위험은 낮거나 없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죠. 이제 복합제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 제제, 아까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자궁 내막을 하고 연관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궁 내막을 보호해 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간 것을 여성 호르몬 복합제라고 인제 하는데, 요거 인제 자궁이 있는, 그러니까 자궁 적출수를 받지 않는 여성에서는 당연히 이 복합제를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궁 내막 보호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만 유방에 있어서는 이게 인제 과도한 여성 호르몬의 노출로 인해서 유방암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이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경피 패치형, 그러니까 피부로 이렇게 패치처럼 붙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의 인제 적응증은 성분으로는 인제 프로게스테론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에스트로겐 단독제제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유방암의 위험은 낮아요. 이제 일부 자료에 의하면 그렇고, 요것의 인제 특징은 간으로 이게 우회돼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전신 증상이 있는 경우에 적응증이 될 수 있겠고, 이제 질크림, 그러니까 국소 제제들이 있어요. 에스트리오 크림 연고 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면은 성관계를 할 때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질건조증이 있을 때에는 이런 갱년기 여성에서는 에스트로겐 크림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인제 유방암의 위험은 사실 거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유방암 환자한테도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 특징으로는 인제 전신 흡수가 낮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요렇게 다양한 여성 호르몬제의 종류가 있다. 이거를 인제 좀 더 보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해 보자면은, 첫 번째, 자궁이 있는 여성에서, 자궁 적출수를 받지 않는 여성에서는 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보시면은 어떤 그런 프로게스틴 제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안젤릭정이라든지 크리메정, 이거는 인제 약의 실제 이름이거든요. 앞서서 제 환자가 안젤릭정을 복용을 했었었죠. 요런 제제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제 자궁 수술을 한 여성에 있어서는 에스트로겐 단독제, 그래서 프로기노바라든지 에스프라디올 대포 주사, 이건 이제 주사거든요. 이런 주사 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겔, 아까 크림 제제로 된 DB겔이라는 것도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로 있을 수 있고, 이건 이제 자궁 수술을 한 환자들한테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류는 티볼론이라는 제제고, 인제 최근에 사실은 많이 쓰는 약들 중에 하나인데 리비알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리비알이라는 약은 사실 기존의 그런 요 위의 제제들하고는 좀 다르게 셀렉티브,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에스트로겐 액티비티, 에스트로겐의 활성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약제입니다. 음. 쪼금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호르몬 제제랑은 좀 다른 약이다. 그래서 다양한 호르몬 제제의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환자분에 따라서 다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먼저 뭐 예를 들자면은 생리 패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거는 이제 폐경기 이전에 생리를 하는 여성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용량에 따라서도 하프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 용량을 가지는 것들도 있고, 저용량 제제들도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제제 중에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 제제, 그러니까 특별한 특성을 가진 그런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티볼론, 리비알이 있고, 바제독시펜이라고 하는 그런 복합 제제가 있는 듀아비브, 요것도 인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 유방암의 위험도가 아주 많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최근에 사실은 많이 개원가에서 처방하고 있는 약들입니다. 투여 방법에 따른 분류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피용, 그러니까 피부에 뭐 패치라든지 뭐 혹은 주사 제제, 요런 것들은 전신의 어떤 혈전 색전증, 이게 인제 여성 호르몬제의 심각한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색전증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혈관에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혈전이라고 부르는 게. 그런 어떤 피떡이 생기는 위험도가 좀 낮다라고 인제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티볼론, 리비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다면적인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으로도 프로게스테론으로도 또 심지어는 안드로겐으로도, 안드로겐은 인제 남성 호르몬인데 안드로겐으로도 인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면적인 효과가 있다. 또 유방에 미치는 영향이 쪼끔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니까 인제 유방의 밀도를 증가시키지 않고 유방통이 적다. 인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계속하면 할수록 유방 밀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치밀 유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치밀 유방은 사실은 유방 촬영술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유방암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대학교에서 박보영 교수님이라고 예방의학, 그러니까 역학을 인제 연구하시는 분인데, 대규모 역학 자료를 가지고 이런 치밀 유방의 치밀도의 변화가 유방암에 발생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나라 빅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좋은 저널에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티볼로는 좀 유방 밀도에 있어서는 안심할 만하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요것도 유방암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있어서는 당연히 복용하면 안 되는 거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처방되는 약들 중에서 듀아비브라고 해서 바제독시펜 복합제제라는 성분이 있는데, 요것도 프로게스테론 대신에 선택적인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적으로 이런 조절을 하는 약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제 영어로 줄여서 SERM이라고 합니다. 이런 SERM 성분, SERM 제제고, 바제독시펜이 바로 그런 제제입니다. 그 듀아비브는 인제 뼈를 보호하는 효과, 앞서서 인제 골다공증, 뭐 골절 이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폐경 후에 뼈에 대해 있어서는 에스트로겐의 수용체로 작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뼈를 보호하는 효과들이 있고, 또 자궁도 동시에 보호해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에는 기량제, 그러니까 반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자궁을 보호해서 이런 자궁 내막암의 위험으로부터 좀 안전한 그런 약입니다. 예, 요거는 사실 오늘 강의와는 쪼끔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논문들을 쭉 찾아보다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 호르몬 대체 요법이 치매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2023 년도에 덴마크에서 나온 관찰 연구인데 이제 무려 6만 명의 대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아주 대규모 코호트를 바탕으로 한 거고 BMJ라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저널에 실린 연구인데 이런 호르몬 대체 요법 자체가 치매의 발병 위험을 최대 24%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어 저희 어머니가 어 어 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인제 사실은 치매를 앓으셨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조기 치매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건 이제 사담이긴 하지만 여성 호르몬을 꽤 오랫동안 드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 생각이 좀 나서 이 여성 호르몬 대체 요법이 치매 위험을 증가한다라는 걸 제가 찾아보고 나서 사실은 아주 좀 이게 머리에 좀 이렇게 번쩍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 데이터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 여성 호르몬 대체 요법을 1년 이하 사용한 그룹에서도 치매 위험이 장기적으로 보면 21%나 증가했고 12년 이상 아주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는 무려 74%나 위험이 증가했어요. 심지어 55세 이하 그러니까 아주 젊은 환자한테서 치료받은 경우에도 장기간 봤을 때 24%에서 치매 발생의 위험률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23 그러니까 요 논문 BMJ에 실린 요 논문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모든 원인의 치매, 두 번째는 어 아주 후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치매, 세 번째는 알츠하이머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의 각각의 이 카테고리에서 never use 그러니까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제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을 요 가운데 선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비, 해저드 레이시오를 우리가 위험비라고 하는데 얼마나 더 생기느냐거든요. 1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1 보다 높은 소수점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4죠. 이것은 인제 여성 호르몬 대체제를 사용한 여성에서 1.24 그 뒤에 24% 앞서서 제가 21%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여성 호르몬제를 사용한 그룹에서 24%나 이 모든 원인의 치매가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24%나 그 발생률을 올린다는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이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의 기간이 점점점 늘어날수록 치매가 발생할 확률도 무려 74%까지도 증가합니다. 아래 그래프도 보시면은 비슷한 트렌드를 나타내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요 그래프에서도 보시면은 뭐 물론 중간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는 환자에서 알츠하이머가 생길 가능성이 22%나 올라갑니다. 음. 그래서 인제 오늘 강의 주제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제가 인제 새롭게 발견한 논문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제가 55세 이하의 이 여성 호르몬 대체제를 사용하는 환자한테서도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아주 젊은 나이에 사용하는 환자한테서는 그래도 좀 안전하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을 하면은 24%나 이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인제 이 연구 결과에서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하고 연관성은 왜 생기냐? 일단은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유방 조직 자체는 에스트로겐에 많이 노출될수록 에스트로겐으로부터 자극을 해서 이렇게 증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증식이 되다 보면은 그 안에 돌연 변이를 동반한 세포들이 생겨요. 그거 우리가 인제 쉽게 설명드리면 변형된 세포다. 쪼끔 더 어렵게 설명드리면 비정형 세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비정형이라는 건 정형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모양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정형 세포는 계속 두면은 유방암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걸 인제 전구 세포라고 하는데 유방암의 아주 고위험군인 거죠. 그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에 많이 노출이 될수록 유선 조직의 세포에 자극이 되고 증식이 되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변형된 세포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비정형 세포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인제 보통은 우리가 인과관계를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은 WHI 연구는 미국에서 나온 꽤 오래된 연구인데 어 약 16,000 명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아주 큰 대규모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제를 사용한 환자군에서 유방암의 발생 위험도가 24%가 증가한 걸로 알려졌고 이건 인제 전향적 연구 그러니까 대상자들을 모집을 하면서 이 환자들을 추적을 해 나가면서 하는 건데 장기간 아주 꼼꼼히 디자인을 해서 나온 거고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전향적 연구라는 거는 아주 에비던스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이런 어 이 아카데미 임상 아카데미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연구의 이 신뢰도를 판단을 해 놓았을 때 아주 신뢰도가 높은 건데 이 연구에서는 복합제를 사용하고 나서 유방암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연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이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한 여성에서 중단한 이후에도 이 유방암의 위험도가 5년 이상 유지됐어요. 그러니까 약을 끊어도 유방암이 생기는 거를 안심할 수가 없다. 인제 라고 이 연구에서 밝혀낸 바가 있었고 절대적인 위험은 연간 1,000 명당 한 4 명까지 정도의 유방암이 새로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이런 연구 데이터를 봤을 때 사실은 의사마다 교수마다 어 사람마다 연구자마다 사실은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어떤 똑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초점을 맞추는 게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일부 인제 연구자들은 이 WHI 연구를 보고서 사실은 절대 위험도가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 대체 요법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예. 이건 인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좀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WHI 호르몬 프로그램의 디자인은 아주 오래됐다 보니까 이게 옛날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 자궁 적출술을 했냐 안 했냐 유무에 따라서 한 그룹에서는 앞서서 제가 이 에스트로겐 단독제제 여기 CE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랜더미제이션 그러니까 무작위로 배정을 해서 어 대상자들이 모르게 이제 당신은 에스트로겐 요법을 단독제 요법을 하는 거고 당신은 플라시보 위약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추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자궁 적출술을 안 한 여성에서는 아까 인제 프로게스테론 복합제제 여기 인제 MPA라고 써 있는데 이제 요것과 플라시보군을 무작위 배정 이 랜더미제이션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 연구 결과인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해저드 레이시오 위험비가 제가 뒤에 소수점이 그 퍼센트라고 그랬죠. 24%나 유방암을 증가시키는 걸로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위약군이고 이 빨간색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제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가 있는데 약 4년 이후 기점을 놓고 봤을 때 위약군하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뉘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은 어쨌든 이 복용 기간이 4 년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5 년째부터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확실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인제 이 연구의 흥미로운 점은 2015 년도에 이 WHI 데이터를 가지고 서브 분석 그러니까 어떤 세분화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에스트로겐 단독군에서 그러니까 자궁이 없는 여성에서는 오히려 유방암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그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인제 보시면은 이 잘 보이시죠? 그 각각의 어떤 질병들에 대해서 세분화된 그런 위험도와 이득, 장점을 나타낸 표인데 요거 인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서는 요게 파란색이 단독제거든요. 단독제를 사용한 여성군은 아주 이 위험도를 낮추는 게 효과가 컸어요. 근데 인제 복합제는 올라가죠. 이게 인제 두 번째가 바로 유방암입니다. 근데 이제 유방암은 올라가죠, 복합제에서는. 근데 인제 단독제는 낮아져요. 단독제는 낮아지고 그리고 스트로크 이게 인제
뇌혈관 질환이거든요. 뇌혈관 질환 복합제 올라가죠. 그리고 색전증 아까 혈전 색전증 올라가죠. 말초 정맥 색전증 올라가죠. 그리고 인제 보시면은 폐암은 오히려 인제 낮아지는 결과 보이고 인제 골절은 아주 예방 효과가 크죠. 골반골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망률 그러니까 전체 사망률은 사실은 이 여성 호르몬 이 대체 요법이 사실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고 당뇨도 인제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질환마다 좀 이렇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보시면은 유방암의 위험도는 이 복합제제 사용했을 때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인제 장기간 이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에 의하면은 13년 동안 누적 추적한 건에 의하면은 이 위험도가 21.28로 인제 28% 에서 인제 호르몬 대체요법을 발생한 한 군에서 인제 올라가고 이건 중재 단계라는 거는 인제 연구 기간 내에 있어요. 연구 기간 내 이 위험비가 비슷하죠. 그리고 중재 후의 단계 이건 나중에 장기간 추적했을 때 유방암의 위험도가 지속이 된다. 이런 데이터가 이제 보고된 바가 있었고 이걸 이제 표로 정리한 건데 복합 호르몬제 요법의 위험과 이득을 평가했을 때 이득은 어쨌든 골절의 위험이라든지 대장암 혹은 뭐 당뇨 아까 이제 전체적인 사망률을 낮춰주는 효과는 있다. 그렇지만 위험도를 세부적으로 봤을 때 유방암, 뇌졸중, 혈전증 그리고 아까 치매 그런 위험은 좀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를 증상을 개선할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는 2019년도에 아까 제가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 방법론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란셋이라고 아주 세계적인 잡지 저널에 실린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은 무려 인제 11만 명에 가까운 그런 대상자들의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어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WHI 연구뿐만 아니라 각종 전 세계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당시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연구자들이 객관적으로 걸러낼 데이터는 걸러내고 아주 한계가 큰 데이터들은 또 거기에 감안하고 해서 인제 세부적인 분석을 한 거예요. 여성 호르몬 대체제 중에서 인제 복합제 요법을 5년 이상 사용했을 때 유방암의 위험은 2.1 배나 올라간다. 그리고 에스트로겐 단독제 같은 경우는 1.3 배가 올라간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을 중단한 이후에도 그 위험도가 10 년에서 15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된다. 이 란셋에 실린 표를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인제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인제 현재까지 요 맨 첫 번째는 현재까지 어떤 그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유지하는 군이고 그 아래에는 이전에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했던 군입니다. 요거는 에스트로겐 단독제, 요거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제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그래프랑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중간이 1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인제 상대적인 위험도라고 그래서 인제 보시면은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5 년에서 9년 정도 사용을 했고 지금도 사용 중인 여성에서는 무려 1.97 배. 그리고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속 그 유방암의 발생 위험도는 올라가죠. 올라가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지금은 복용을 안 하고 과거에 복용했던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보면은 5 년에서 9년 혹은 10년 이상 보면은 요거에 비하면 인제 그래프가 좀 덜 가파르죠. 그러니까 한 1.3 배 정도 아주 오래 10년 이상 복용했더라도 지금 이제 끊은 환자한테서는 1.3 배 정도 유방암의 위험도가 생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 란셋에 실린 요 표를 또 보시면은 앞서서 제가 인제 이 여성 호르몬 대체제도 종류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인제 성분을 놓고 보면은 어 이거는 인제 어 에스트라다이올과 에스트로겐 고 성분인 거고 그다음에 경구로 투여하는 거 요거는 인제 피부로 하는 거. 여기 위에가 인제 에스트로겐 단독제고 아래가 인제 복합제인데 복합제의 요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2.08 배 앞서 제가 보여드린 바 2.1 배 올린다라는 게 인제 전체적인 거고 근데 각각의 인제 예를 보면은 어떤 프로게스테론 성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쪼끔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고 또 보시면은 프로게스테론을 매일
사용하는 거나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거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자이널 크림, 이제 질크림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전하다고 보는 거고 티볼론 아까 인제 리비알 말씀드렸는데 1.57배 올린다라고 란셋에 실린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방암은 뚱뚱할수록 많이 생긴다고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맞거든요. 여성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여기 보면은 파란색인데 보시면은 ER 포지티브, ER 네거티브 이거는 유방암의 서브타입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여성에서는 이게 오른쪽에 BMI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뚱뚱한 건데 뚱뚱해질수록 어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해 유방암이 생기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이 전환되기 때문에 폐경 후에는. 그런데 위에 빨간색을 보시면은 이 여성 호르몬 대체제로 인해서 대체요법으로 해서 유방암이 생긴 경우에는 이게 그래프가 플랫하죠. 평탄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른 여성에서도 유방암의 위험을 안심할 수는 없다.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생긴 유방암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추적한 결과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그래프 A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제인데 무려 인제 20년 동안 장기간 추적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여성 100명한테서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을 보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6.3%는 MHT 그러니까 인제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지 않은 군이에요. 그런데 5년 동안 사용한 군에서는 이게 8.3% 그러니까 2%가 올라갔죠. 그리고 10년 동안 사용한 군에서는 10.3% 그러니까 약 한 4%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수록 한 2배 정도 더 올라간다라는 거고 아까 제가 에스트로겐 단독제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은 오래 복용할수록 생긴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란셋에 실린 메타 분석에 보시면은 유방암이 생긴 환자한테서 어떤 유방암이 생기냐. 지금 보시면은 ER 양성, 그러니까 에스트로겐하고 관련 있는 유방암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보고된 바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이건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생긴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은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ER이 양성인 유방암 같은 경우는 예후가 좋고 또 치료가 좀 수월하다. 항암 치료를 덜 한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유방암에 진단된 이후에는 수술을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될 수 있고 또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들도 분명 있고 또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놓고 봐야지 이게 여성 호르몬제로 인한 유방암은 좀 순화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저는 틀리다고 봐요. 사람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실은 이 유방암의 특성 중에서 소엽성 유방암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로빌라라고 하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했죠. 이 소엽성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2.72배나 올라갑니다. 근데 소엽성 유방암은 사실은 절대 순하지 않아요. 소엽성 유방암은 오히려 치료가 까다롭고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들도 많고 또 범위가 넓어서 전체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슴을 다 드러내야 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또 재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엽성 유방암하고 연관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인해 생긴 유방암이 반드시 꼭 순환암은 아니다라고 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서서 인제 이 유방의 밀도하고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치밀도랑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호르몬 대체요법은 두 종류 모두 유방의 치밀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한 지 2년 차에 약 한 5%까지 치밀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면은 유방암이 진단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복합제제 요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음파에서 비정상적인 소견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고 또 그래서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약 10%까지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더 많이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인제 아주 단기간 동안 그런 호르몬 대체제를 중단한다고 해서 이런 영상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이 더 낮아지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보시면 댓글에 이제 혼란스럽다라는 댓글도 있고 많은 분들이 겁이 난다고 한다는 댓글들도 있는데 그럼 과연 호르몬제를 복용해도 되냐?
저는 이 다 4 가지를 고려하고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환자분들의 과거력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궁 수술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호르몬 대체 요법을 선택을 할 것인지, 두 번째는 리스크 팩터, 위험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유방암하고 연관된, 앞서서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아주 이른 나이에 가족력이라든지 혹은 이전에 영상 검사들, 그러니까 이전에 유방 검사를 했다라면은 그 결과들이 어땠는지, 조직 검사했다면은 그 결과가 어땠는지 반드시 참고해야 돼요. 무턱대고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갱년기 증상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심각하냐.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냐. 이런 환자들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환자한테서는 해야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에비던스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연구 결과가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연구 결과들을 다시 한 번 더 이 강의와 방송을 들어보시면은 어떤 연구 결과가 가장 신뢰성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거는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유방 촬영술하고 초음파를 꼭 권해 드립니다. 특히 이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작하는 환자들은. 그리고 반드시 5년 이내로 복용 기간을 좀 단축할 거를 권유드리고, 사실은 이 호르몬 대체요법 말고도 식물성 에스트로겐 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처방하고 많은 어떤 개원의 분들이 처방하는데, 그러니까 인제 요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인제 안면 홍조라든지 뭐 야간 발한이나 뭐 수면의 질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반드시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 말고도 SSRI라고 부르는 항우울제 약물을 단기간 복용을 해도 약 30% 정도는 요 갱년기 장애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완적인 방법들도 있다. 기본적으로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갱년기 여성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그런 이제 란셋에 실렸던 논문, 1997 년도에 실린 논문인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보라색 화살표가 5년 이상, 요 아래쪽으로 보면은 요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가죠.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요 가운데에 비하면은.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올리셨는데, 제가 인제 진료실에서 받는 질문들 중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호르몬제, 뭐 이런 여성 호르몬제, 꼭 갱년기 여성뿐만 아니라 유방암 환자분들도 많이 질문하는데 살이 쪄요, 제가. 근데 사실은 이게 체중 증가 그 자체보다는 우리 몸의 체지방의 분포의 변화가 동반된다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가족력이 있으면 반드시 여성 호르몬제는 금기냐, 먹으면 안 되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가족력만으로 금기가 아니라 그전에 유방암의 병력, 아니 그 어떤 유방 검사의 병력이라든지 혹은 가족력이라면 어떤 가족력이냐. 그러니까 가족력의 수, 나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가 꽤 길어졌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여성 호르몬제는 물론 잘 사용하면은 삶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무서워서 피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복용하기보다는 각각의 개인의 상황,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유방 검진은 필수고요. 각 환자분마다 상황에 맞는 여성 호르몬제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좀 받을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에서 호르몬제를 먹으라고 해서 먹고 있어요. 그러면 끊어야 되나요? 호르몬제를 먹으면 갑상선 저하증이 있다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성 호르몬제를 다 끊으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면밀하게 이 갑상선 저하증이 우려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중간중간에 주치의 선생님께서 갑상선 호르몬 검사 TFT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체크하실 거예요. 그리고 유방 검진을 제때제때 잘 받으시고, 또 어 앞서 제가 강조드린 그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환자분, 그렇지 않아도 완경 이행기라 병원 다니는데 내과 선생님은 강력 반대하시고 산부인과에서도 잘 처방 안 해 주시려 해서 고민 중이었습니다. 예. 좀 속이 시원해지셨나요? 어쨌든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자궁이 있는 여성으로서 루틴 007분 갱년기 증상으로 관절통이 있다면 유트로게스탄과 디비겔 바르는 여성 호르몬제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바르는 호르몬제는 유방암에 안전하지 않나 싶어서요. 다른 호르몬제들은 부작용이 있어서 중지 상태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또 다른 질문들 어 없으시면은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를 드릴 거고, 인제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에 댓글을 달아 주시거나 아니면은 제 채널 으라차차에 방문해 주셔서 또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강의를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는 인제 주로 유방 질환, 유방암 환자들을 주로 인제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유방암이 진단이 되면은 되게 저희, 그러니까 유방외과 전문의한테로 대학병원에서 저희한테로 보통 처음 환자분들이 내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환자분들의 불안감, 그리고 또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 우리가 단순히 이 짧은 강의와 연구 결과들, 논문 수치들로만 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각각의 삶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강의들을 준비를 했고,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 어떤 모든 사건의 어떤 결과에는 우연이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대체 요법을 고려하시는 분들, 복용하시는 분들도 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서 우리가 유방암으로 인한 과도한 어떤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꼭 해방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